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제가 왠지 10월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죠. 첫 번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노벨상이라니요. 그것도 문학상을. 어젯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잠시 현실감을 잃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습니다. 일본이 2번이나 타고 중국에서도 나왔는데 우리만 못 받아서 참 아쉬움이 컸지요. 정말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작가입니다. 그가 쓴 소설 소년이 온다가 5.18 때 목숨을 잃었던 소년의 얘기를 다뤘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욱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값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아니 100배나 더 못한 이 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쳐대는데 그게 얼마나 공허한 수사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수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어제 노벨상 그 소식 언제 들으셨어요? 저 속보로 뜨는 거 핸드폰으로 보고요. 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노벨상 이제 수상자별로 분야별로 쭉 발표가 속보가 떴거든요. 그동안 며칠 예. 동안. 근데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또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 일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전에는 이제 막 고은 선생이 받을 거다 해서 집 앞에 기자들이 막 진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바라보고 그랬는데, 그랬다가 이제 되면 와 했을 텐데 어제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발표가 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떠서 네. 만우절도 아닌데 저 기사가 왜 뜨지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은 우리랑은 참 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어찌 보면 좀 젊은 작가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는 거 보면서 이 K푸드 그다음에 뭐 한류 이렇게 하더니 이제 진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문학적인 어떤 역량, 감수성, 그다음에 보편성 이런 것들을 노벨위원회에서도 알아주는 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가 이판이어가지고 개판이어가지고 좋은 정치할 때 저런 분이 노벨 문학상을 탔으면 격경사가 되는 건데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참 어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참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맨 부커상 처음으로 받았을 때만 해도 노벨상 가까이 간 그런 업적이니까 기대를 좀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일찍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노벨상은 이렇게 문학상 같은 경우에 약간 좀 그 지역별, 그 대륙별, 네. 또 성별 이런 고려를 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돌다 보면 이번에는 아시아 쪽이고 또 여성이고, 그래서 중국의 한 작가 진첸인가 뭐 좀 이름이 좀 거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강 작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참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보스형님 TV님, 부산이데이님은 참 댓글 정말 댓글 천재들이세요. 보스형님 TV님,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축하합니다. 2025년 유튜브 방송 노벨상은 정어리 TV. 부산이데이님, 이제 5.18 4.3에 딴지 걸면 한강 책 모서리로 찍어볼랍니다. 댓글에 노벨상이 있다면 두 분께 드리고 싶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어제 우리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작에 한번 봤던 책인데, 이 채식주의자, 예. 한강 지금 부커상 받았던 책이죠. 다시 뽑았어요. 서가에서. 그래서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좀
어렵다 그런 생각 좀 하지 않으셨어요? 어렵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또 풀어 나가기도 하는구나 글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어제 그 소식을 딱 듣고 집에 책이 제가 3권 샀어요. 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바람이 분다 가라라는 장편 소설 3권이 있어서 예. 노벨문학상 소식을 딱 듣고 그 책들을 뽑아서 그 앞쪽으로 제가 전면 배치해 놨습니다. 오. 다시 한번 읽어야지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아 정말 기뻤는데 스웨덴 할리먼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8시 5분에 저녁 때 실시간 발표를 하는데 작가한테 15분 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아들하고 저녁 먹다가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서프라이즈드라는 얘기를 5번을 했다는데 진짜 놀랐을 거 아닙니까? 영어도 잘합디다. 네. 인터뷰한 거 들어봤는데. 근데 그 한강 작가 아버님도 한승원 소설가시잖아요. 참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언젠가 그 우리 가수 백자 예.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승원 작가가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이거든요. 네. 장흥에 참 훌륭한 문인들이 많으세요. 이청준 선생도 장흥이고 한승원 선생님도 장흥이고 장흥이 참 문인들이 훌륭한 문인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 고향이 장흥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장흥 관산에서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관산에 관산에서- 위씨가 많이 사는데 네. 어머니가 혹시 아니 위씨시죠? 문씨신데요. 관산에서 제가 기억 안 날 때 넘어가면 바다가 나오는데요. 예. 겨울에 그 회진포구. 제가 정확히 어딘지 예. 모르겠는데 그 하얀 박이 떠 있는데 눈이 막 내려요. 제 어린 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런 광경을 보고 자라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글들을 써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 아름다운 동네 어릴 때부터 느꼈던 건데 자주는 못 갔습니다만 근데 장흥뿐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떤 그런 감수성의 DNA가 몸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또 말씀하셨다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나요. 장흥 관산에 위씨가 많이 사시고 위씨가 관산이시고 또 장흥에 저희 백가들이 많이 삽니다. 아. 제가 장흥파거든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 백시 집성촌이 이렇게 있지요. 이 한강 작가는 본인 그 책 중에 어떤 걸 가장 추천하고 싶냐?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작별하기 어려운 네, 네. 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주 4.3 항쟁 다뤘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것도 물론 읽어보고 싶지만 첫 작품이라고 소설 작품이라고 하는 여수의 사랑 그거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한승원 작가께서 딸의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나를 넘어섰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노벨상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39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아마 장흥의 어떤 기운도 예. 그 고향이 주는 기운도 무시 못할 DNA가 된 게 아닌가. 정말 큰 경사입니다. 네. 정말 큰 경사입니다. 노벨상이라니요. 그것도 문학상을 우리 작가가 잘 받았다는 게 더구나 아직 젊으시잖아요. 50대인데 한승원 선생님이 이남 일녀를 뒀는데 셋 다 작가예요. 이 한강 오빠도 한규호 예. 신춘문예 통과한 작가고 또 한강인 씨도 작가고 아주 세 분 다 작가인데 그 작가의 피가 흐르는 그런 훌륭한 집안입니다. 맨 부커상을 받았을 때 한승원 선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승어부 그러니까 아버지를 뛰어넘었다. 그게 참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보스 형님 TV님 참 너 정말 노벨상 받아야 돼. 슈퍼챗을 보내시면서 노벨상은 한강 작가님이 받고 슈퍼챗은 앵커님이 받으세요. 최재형 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쁜데 참 씁쓸한 게요. 한강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5.18 민주항쟁 때 목숨을 잃었던 한 소년의 얘기를 다룬 거거든요. 그랬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맨 부커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 대통령이 축전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박근혜가 안 했어요. 항상 직접 전화를 하죠. 그렇죠. 지금 그런 글도 많이 올라요. 이번에 윤석열 축하 안 했으면.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또 작가는 뭐 또 단단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제 DJ께서 하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어쩌면 지금 이 K 컬처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중요한 자양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이 이것저것 아무 곳에나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단죄하려고 하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와요.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고를 갖게 되면 관료 사회가 다 그렇게 변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질식을 느낍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자유잖아요. 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이런 어떤 독재와 암울한 폭력 앞에서 항거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긴 역사가 저희 한강이라는 작가를 만들어낸 또 어찌 보면 큰 역사적인 뿌리이고 토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인에어님, 아이디가 제인에어 축하드립니다. 한때 소설 지망가였던 사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러시죠. 오죽하면 아이디를 제인에어를 쓰셨겠습니까? 지인형님, 제주의 한이, 광주의 아픔이 노벨 문학상으로 돌아왔네요. 한강 작가님의 책을 꼭 구입해서 읽어보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번 주말에는 한번 한강 작가의 책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광희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국회에서 재미있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 보실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국정감사 진행 중에 2024년도 노벨 문학상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반갑고 정말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국회에서 박수 칠만 하죠. 그럼요. 박수, 기립박수 해야 됩니다. 기립박수 해야죠. 기립박수 그러고 보니까 해야죠. 저 사람들 기립을 안 했네. 다시 시켜요? 다시 위원회를 여는 걸로 그 하셔서. 블랙리스트 뭐 책도 폐기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소년이 온다 하고 아까 제가 제목을 잘못 말씀드린 작별하지 않는다 4.3 이야기 다룬 그 두 권을 거의 9년에 걸쳐서 썼거든요. 작가가 매일 울었다고 얘기해요. 국가의 그 폭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매일 울었고 저는 또 하나 존경할 만한 내용은 그 소년이 온다는 이제 5.18 관련된 건데 그 증인들을 또 만나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또 상처를 헤집는 게 오히려 더 큰 아픔이 될 것 같아서 주로 증언집 이걸 위주로 해가지고 본인이 몇 년 동안 읽으면서 그 책을 쓰는데 그 기초를 닦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도 참 배려심도 있고 조용한 카리스마 이런 게 느껴지는 인터뷰 내용도 참 좋았고 K 문학이 아마 세계인들에게 이 변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심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출판계도 조금 화랑이 좀 돌았으면 좋겠고요. 전혀 준비를 못 해갖고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있는 책은 뭐 순식간에 동나고 미리 그 코너도 준비 못 했다가 지금 이제 급하게 이제 마련을 해서 노벨상 수상 코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조금 출판 업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애청자님들이 축하 릴레이 슈퍼챗을 시작을 하셨네요. 예, 제가 이걸 보는 순간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만약에 축하 릴레이 슈퍼챗을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저희가 이제 곧 50만 구독자 다가오는데 5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작가 한강의 최근 책을 좀 구입을 해서 우리 애청자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불쑥 드네요. 너무 좋네요. 괜찮겠죠? 네. 예. 좋겠는데. 아주 좋겠는데. 50건 사가지고. 예. 한 100건 하시죠. 너무 비싼가? 50만이라니. 아이디가 그냥이에요. 그냥. 근데 아이디에 참 어울리는 댓글을 보내주셨네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유. 참 어울리십니다. 시네.
시예요. 네. 그냥님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셨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원래 시인으로 데뷔했잖아요, 또 한강 씨가. 네, 원래 시인이었죠. 원래 시인이었다. 시로 네. 시작했죠. 네. 제시카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스크린 쿼터제 폐지할 때 영화 문화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을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부딪혀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예술인들 충분히 훌륭하고 전 세계에 내놔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예. 아유,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충격적인 또 놀라운 쇼킹한 일을 받으면 그 기쁨이나 슬픔이 그 다음날 이렇게 막 느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제는 정말 현실감이 없어서 오호 노벨 문학상이라 이랬는데 오늘 아침부터 막 기분이 좋고 막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거려지고 이제 조금 현실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저는 좀 자기 고백을 하면 좀 매우 부끄러웠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한강 작가의 글을 하나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SNS를 보는데 너도 나도 축하의 글을 올리는데 다 한 권씩은 읽어서 그 내용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뭐하고 살았지? 왜 이거 하나도 못 읽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글을 입문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좋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자, 기쁘고 즐거운 소식 여기까지. 이제 안 좋은 건데. 아, 진짜. 오늘은 노벨상 얘기만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 좀 마음을 단디 잡수시고 이 거짓말하는 놈들 한번 좀 우리가 지켜봅시다.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질 거짓말을 해야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 거짓말 때문에 더 혼나게 생겼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싶어요. 딱 2번 만났다. 그러면 지금 동남아 오늘 오나요? 네. 그 동남아 나가 있을 때 안 물어보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물어보고 했을 텐데 물어보고 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헛소리 마라 무슨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전화 안 하고 그냥 발표한 것 같다. 그러면 또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 걸어놨잖아요. 뭘 걸어놨나요? 2번 만나고 그다음에 경선 막바지 이후로 문자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2번 집에 왔다. 그리고 다른 데서 만났는데 내가 물어보길래 한 집에 2번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비서들이 잘 모르고 2번 만났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핑계했을 수도 있고 밥 2번 먹었다 그래. 밥만 2번 먹고 막 그다음에 술 없이 만났는데 그냥 그걸 잘못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나. 사례를 아시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할 때 얼마나 윽박을 지렀겠어요. 아래다가 막 뭐든지 만들어봐 이렇게 하니까는 8시간인가 9시간인가 지난 다음에 날리면이라고 하는 것 제가 뻔해요. 물어는 받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물어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3일 만에 나온 답변이거든요. 대통령실 용산에서 아마 매우 어렵게 물어봤겠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선 한 2번 만났어. 그렇게 정리해.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자들의 거짓말 한번 우리가 밝혀내 봅시다. 명태균 씨 얘기를 먼저 들어보면 거짓말이 아닌지 당사자니까 가장 잘 알겠죠. 들어보죠. 명태균 꿀단지니까 흥청올 거 아니요? 거기 똥단지라고 그래야 요광이라 해야 아무도 그거 들여다보지 않을 거 아니요? 사기꾼이면 여태까지 왜 계속 만났어? 김정희는 본인 보고 헛소리한다, 모른다, 사기꾼이다, 뭐라카다 대선 때도 윤석열 와 열받아가 와서 명박사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고 막 있었어요. 자, 이제 지금 걸고 들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전선을 넓히는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 원장님? 뭐 제가 볼 때는 2가지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SOS를 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위법적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자기는 위법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용산이 막아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다 제기하겠다. 왜냐하면 본인 핸드폰 4개 정도를 포렌식에 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포렌식을 해놨으면 뭐 내용 자체가 저는
적어도 육성이 담겨져 있을 거다.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5, 6개월 동안 뭐 과장될 수 있겠습니다만 매일 윤석열 내외랑 통화를 했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국정에 개입했거나 아니면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 자체에 대한 증거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면서 야 진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누구 하나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브로커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한테 피조하니까. 전 그래서 이 사태는 저희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건이고 이 사건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툭 불거져 나왔고 그 사람은 이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들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이 사람이 지금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 브로커가 정권 브레이커가 될 판인데 본인은 이렇게 난리를 쳐놓고 한가하게 지금 거제도인가 바다 낚시 갔대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동행 명령장을 못 받았나요? 본인이 지금 아쉬울 게 없잖아요. 본인 마음대로 지금 언론에 뭐 다 쥐락펴락하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굳이 국회 나가서 본인이 주도권 잡고 지금 판을 다 벌여야 될 판인데 국회의원들 앞에서 본인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고 싶은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 생각이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또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그게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니니까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 마당인데 대통령실이 이제 한 달여 만에 내놓은 답변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한 2번 만났고 경선 후에는 뭐 안 만났다 그런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거짓이라는 게 곧바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거 다 얘기했고 그러면은 여사가 문자 주고받은 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대통령이 주고받지 않았으면 관계가 없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다 줄줄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치권의 고위 공직자가 중앙당 고위 공직자가 뭐 소개해줬다. 그게 이준석이다라고 지목이 됐었는데 김영선 의원이 소개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직도 국민을 이렇게 얕잡아 보나.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30여일 만에 내놓으면서 대통령실에 그것도 무슨 고위 관계자 입장도 아닙니다. 공식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없는 신뢰가 더 바닥을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경남 창원 지역에 이렇게 그냥 뭐 지역에 정치 좀 관심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알았죠. 신성범 의원도 뭐 희한한 촌놈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만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일단 뭐 윤석열 부부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의원, 김영선 의원 또 원희룡 장관, 나경원 의원도 만났고 안철수도 뭐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 홍준표는 뭐 나는 그런 사람 상대 안 한다. 그래서 나한테만 좀 저기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상당히 좀 넓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만 해도 한 10여 명인데 점점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몇 명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오세훈 시장한테는 뭐 본인 명태균 씨 앞에서 4번 울었다며요. 오세훈 시장이. 그런데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오 시장이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궁금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를 오세훈 시장한테.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줬고 그다음에 둘이 짝짝꿍이 됐다라는 게 김영선 의원의 인터뷰 내용인데 오세훈 시장은 여러 뭐 도와주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나자마자 명태균 씨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시장 할래 대통령 할래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은 이미 첫 해명 자체가 신뢰가 확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나타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연관된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명태균 씨가 사진 뭐 글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명태균 씨 말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 다 과대망상이라고 그러고 정치 브로커라고 그러고 막 폄하하고 있지만 이쪽이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20여 명이 전부 다 해명을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조금 신뢰할 만하다 싶은 게
오세훈 시장이 잘 울어요. 제가 옛날에 MBN에서 뉴스와이드 진행할 때 그때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 만나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후보로 그래가지고 시장 그 전에 뭐 하고 나서 뭐 이런 옛날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우는 거야. 눈물을 막 흘리는데 내가 당황해가지고 얼른 주머니에서 이렇게 손수건을 꺼내줘가지고 줬어요. 내 손수건 가지고 눈물 닦고 나중에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잘 울어 남자가. 근데 또 울었다라고 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오세훈이 갔어. 뭐라고 했냐? 아니 시장님,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게 내 첫 마디예요. 오세훈이요. 나한테 4번이나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거 좀 잘못됐네. 말 잘못했네 이거. 근데 오세훈 시장은 많이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뭘 하나 또 까면 네. 본인 끝이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 뭐 그 다음번 선거 뭐 나가갔어? 아니 내가 그저 오세훈 시장이 질질 짠다. 지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네. 이해하는데 내를 공격하면요. 네. 다음번 대선이고 나발이고 못 나가게 해줄걸? 그분 희한한 분이네. 그분 저 머리가 나빠서 그러나. 그리고 무슨 전형적인 그룹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오세훈 시장 10년 굴면서 나한테 뭐라고 내가 다 깎아요. 그 중국집에서 얘기한 거? 그거 내가 진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배고픈 사람 내가 밥을 줬어. 네. 밥 잘 먹고 갔는데 식당에서. 네. 공짜로 내가 밥 주고 다 있는데. 네. 밥 먹고 가고 밥이 맛이 있니 없니 무엇이 어떠니 반찬이 맛이 없니. 아니 자기가 정식으로 돈을 주고 네. 제대로 했으면 네. 그러면 자기가 밥 먹고 밥맛이 없다 해도 내가 뭐라 하겠어. 네. 내가 다 도와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밥맛이 있니 없니 하고 공짜로 배고파서 굶어 죽겠다 하는 거 거듭하겠더니 네. 그럼 돼요? 안철수 그래서 내가 그거 올린 거예요. 그럼 내가 오세훈이도 올려줘요? 그 소리 칠만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너 정치자금법 위반했잖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내가 그 얘기할까? 내가 걸릴까? 네가 걸릴까? 네가 걸릴 거야 아마. 내가 다 공짜로 줬잖아. 내 돈으로 다 만들어서 조사해서 보여줬고 감사했잖아. 고맙다고 얘기했잖아. 그래놓고 지금 이제 와서 나를 모른다고? 뭐 이 논리 구조거든요. 다요 다. 보는데 제가 볼 때 거의 느낌은 윤김명 캠프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예. 왜냐하면 2021년 4월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을 했어. 그다음에 2021년 6월 달 이준석 당대표 선거부터 쭉 그다음에 임종인까지 이 과정에 교집합은 딱 한 명이에요.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면 명태균이 어디에 개입했느냐? 입당 과정에 개입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는데 무소속으로 나갈 거냐? 아니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으로 나갈 거냐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고민했었고. 근데 이 입당 과정에서 본인이 되게 매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날 하려니까 하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경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지금 이것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당원 명부 가지고 여론조사가 돌려가지고 도와줬다라는 것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에서도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대선 막판에 소위 공표 금지 기간에도 여론조사 막 돌려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누가 다 했느냐? 명태균이 다 한 거예요. 이 내용만 들어보면. 그러면 이 과정에서 명태균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내외가 누굴 가장 신뢰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김종인이겠습니까? 이준석이겠습니까? 아니면 오세훈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뻔한 상황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핸드폰 갖다 줄 게 아니라 더 많이 뺏어가지고요. 다 밝히면 저는 나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게 또 드러나잖아요. 예. 왜냐하면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 막바지에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개표해서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은 경선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생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지어는 김종희 위원장이 무슨 발광체 얘기를 하고 이랬을 때 본인이 정치인은 발광체가 될 수 없다. 국민이 발광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그때 후보가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 썼더라고요. 그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큰 판을 이 명태균 씨가 다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도 만들어줘, 오세훈 시장도 해줘, 단일화도 자기가 관여를 해, 입당 시기도 조율을 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해보니까 대선이 제일 쉽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브로커라고 하면서 비하하면서 본인이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김영선 의원만큼은 이 사람이 판을 짤 줄 안다.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대통령한테 소개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까지 또 옹호를 하더라고요. 세비 반띵의 사연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요, 윤석열 부부 안 돌아오고 싶을 것 같은데, 야 돌려 그러지 않을까요? 라오스에 있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강 작가 얘기를 좀 더 했어야 되나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리베라님께서요. 윤석열이 축전을 빠르게 올렸는데 이게 챗 GPT를 보고 만든 정황이 나와서 SNS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아. 문장 몇 줄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대통령. 이번에도 보니까 뭐 저 박명록 쓰는데 옆에 막 이렇게 놓고 또 보고 쓰더만요. 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챗 GPT한테 물어서 챗 GPT 쓰는 거. 가지고 썼다면 정말 그건 아유. 아이고 참모들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못 만들어줍니까? 메시지 팀 다 있을 따라갔을 텐데 그걸 못하고 앉아 있습니까? 바로 옆에 그 김 박사도 계신데 박사가 좀 도와주고 하셔야지. 명 박사를 불러야죠. 부친 한승원 작가께서 전한 말. 딸 노벨 문학상 수상 전화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 아까 진짜. 만원 갖다 네. 나왔길래. 그랬겠네요. 뭐야 뭐님. 요즘은 안 보지만 MBN 뉴스와이드에 감사해요. 그때 배공기 앵커님 아우라에 반해서 정치에 관심 1도 없던 제가 지금은 변해버렸죠. 아까 제가 오세훈 시장 눈물 손수건 얘기한 거 보고 글 올려주셨군요. 왜 사람을 변하게 만드십니까? 예.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게 하나 둘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합니까? 2번 만났다고 하는 거 그게 어떤 국민들이 믿겠어요. 일단 거짓말을 하면 그럴싸하게 믿게라도 해놓고 나중에 드러나면 뭐를 해야지. 누가 봐도 딱 거짓말인데 그거를 2번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얘기 나올 줄 모르고 김영선이 나도 만났는데 김종인 나도 만났는데 일단 그것만 해도 최소한도 4번 되는데 그거를 참 게다가 박완수 경남지사도. 그러니까요. 네. 명태균이 연락 와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맹점이 뭐냐면 2021년 7월 초에 처음 명태균을 소개받았는데 이준석한테 소개받았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해명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새빨간 거짓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내가 소개시켰다. 그러면 7월 초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윤석열 후보를 만난 게 7월 4일이었어요. 그 외 6월 28일 날 명태균 씨 전화로 김 여사가 전화해가지고 약속을 잡은 날이 7월 4일인데 7월 4일 날 처음 봤는데 엄청 친해 보이더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7월 초 언제? 1일, 2일, 3일 중에 소개받아가지고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무너질 이런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고 보는 거죠. 임기 반환점이 내일 모레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형국이다 보니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NBS라고 이렇게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조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지금 조사하는 데마다 최저치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데일리안의 공정도 최저치 나오죠. 오늘 갤럽은 아직 안 나왔나요?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금요일인데 좀 기다려줘요. MBS 조사 결과 혹시 표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보면은 24%가 나왔는데 이게 취임 이후 최저입니다. 부정이 빠진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긍정평가가 지금까지 제일 낮은 게 25였어요. 직전에. 그런데 이번에 24.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도 나왔지요. 뉴스토마토 거 한번 볼까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 65.2,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8.3, 합하면 부정이 70을 훌쩍 넘어서 73.6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수도권 민심이 거의 전국의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MBS 여론조사에서 이제 자체 조사 결과 취임 이후 24% 최저로 떨어진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서울에 주목을 해야 돼요. 10%대가 나온 데가 두 군데인데 호남에서 12%가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18%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조사한 게 9월 마지막 주 2주 전에 조사하고 이제 이번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2주 전에 서울이 27%였어요. 예. 9%가 폭락한 겁니다. 그게 뭐였겠어요? 명태균, 김대남 등으로 그리고 그 교집합 김건희 여사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부권 다 행사한 것, 그다음에 의료대란 이런 부분들인데 10%대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18%. 그만큼 민심의 어떤 분노가 대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20%가 안 무너졌어 이랬는데 18%나 돼?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정말 이 적색등이 켜진 건데 경고등이 세게 켜진 건데 아직도 이거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엉터리 해명을 내놓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예. 이 대목이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지지율의 반등을 도와줬던 게 누구였냐면 TK 지역이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훅 떨어지면 그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 지지율을 반등시키면서 저지선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말씀하신 서울이 훅 떨어지면서요. 대구 경북은 제가 알기로 60%가 올라갔어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건 저는 예를 들면 자기 핵심 지역, 자기 핵심 지지층의 어떤 저지선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지점이고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과거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부정층이 70%대였었거든요. 이걸 계속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지지층으로는 전체 국민 여론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부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완강하게 구조화되고 있다는 측면들을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대경 7이더라고요. 대경 7. 뭐냐면 대구 경북 70대 이상. 네. 여기만 좀 맞습니다. 긍정이 나오던데 참 대경 실색할 일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선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뭐 큰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이제 10월 16일 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사람들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난리가 났죠. 한동훈으로서는 대표된 뒤에 이제 또 치르는 선거인데 이번에 만약에 지면 야 네가 대표됐잖아 책임져 뭐 이렇게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좀 뭐랄까 죽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때면 국민 눈높이 약간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다가 선거 지나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잊어버리거나 나는 이번에 강화 갔는데 지난번 총선 때 목련꽃 피면이 김포인가요? 강화인가요? 김포입니다. 김포나 강화나. 김포에 목련꽃 피면 강화도 피는 거 아닌가? 그때 그거는 어떻게 됐는데 지금 강화 가가지고는 목련꽃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목련꽃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 그랬는데 강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랑 사실 또 패턴이 비슷합니다. 문제 생기면 조용히 있다가 슬그머니 또 다시 나오고 그런 것과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녹취를 좀 두 개를 들어볼 텐데요. 저는 참 한동훈 대표 이렇게 선거 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또 선거 때 됐구나. 뭐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 하나 있고 그거를 또 김웅 전 의원이 막 비판을 해요. 난 김웅 전 의원도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 왜 국민의힘 가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어제 상당히 수위가 높은 작심 발언을 좀 하던데 들어보시죠.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여사 기소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분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뭐 코멘트하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하루 전까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어제는 상당히 발언 수위가 높아졌어요, 김유정 의원님. 네.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예. 얘기한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패널들도 대기실 토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찍으면 영상이 대박이 날 텐데 그때는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속내를 더 아주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여당 쪽 인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검찰이 기소하는 게 그나마 소위 싸게 막는 거다. 여사를 기소해야만.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정말 뭐 큰일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정권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1번이다 여사가. 그러니까 검찰이 정신 차리고 기소라도 해라. 또 기소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아마 그 요구를 하면서 특검을 좀 빠져나가는 길은 기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재보선 뒤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실패한다고 하면 독대를 재보선 후로만 해놨지 날짜를 못 박아놓은 게 아니라서 안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죠. 기소해야 된다라는 취지, 국민 눈높이. 국민들은 다 증거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못 보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증거들은 검찰발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소스가. 그런 상황인데 기소 안 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다음에 나는 특검법 어찌 될지 몰라라는 저는 그런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대선 때 약속했던 대로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 뭐예요? 대통령 대선 때. 아내로서 역할만 충실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포되게 돌아다니고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아무 일도 일도 하지 일어나지 않거나 않는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참 한동훈은 하루하루가 지금 감사할 것 같아요. 비단 주머니 3개가 떨어졌어요. 계속 있었던 김건희라는 비단 주머니, 그 다음에 김대남이라는 비단 주머니, 명태균이라는 비단 주머니가 떨어졌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보니까 7일날 내가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달라, 당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 8일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결심은 쓴 거죠. 왜냐하면 아니 10월 16일 날 재보선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본인의 목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비단 주머니 3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을 압박하는 거죠. 검찰 기소해라. 너 기소 안 하면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거고, 김건희 내놔라. 김건희 안 내놓으면 우리 당 방법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칼싸움밖에 안 남은, 전면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월 16일 이후에 독대를 용산이 수용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10월 16일 이후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선을 졌어요. 대통령이 굳이?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합이 이제 10월 16일 후에 전개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네. 보선 이후 10월 16일 딱 찍어가지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독대 뭐. 근데 정작 한동훈은 나는 연락받은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일보가 무슨 의도로 그걸 일면 톱으로 썼을까요? 선거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윤석열 한동훈 사이 안 나빠. 뭐 그러니까 보수 그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신호로 나는 읽었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나는 연락 받은 적 없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선거 져봐. 왜 만나?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죠. 마음에도 안 들고. 시켜놨더니 괜히 뭐 우리 마누라 나가라고 그런 소리나 하고 뭐가 예뻐서 만나주겠어요. 그리고 10월 16일 이후에 만나더라도요. 대통령이 줄 게 없어요. 부인을 내놔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부인을 안 내놓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인을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기는 그냥. 그러니까 한동훈도 받을 수 없는 걸 협박하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마찬가지로 지금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만나도 할 말이 있을까 싶은데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야 우리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하지? 당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얘기라도 좀 하고 올까요? 그 얘기를 빼놓고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게 우리의 상식인데 근데 할 처지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워낙 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명태균 씨 입이 뭐 지금 큰 문제고 한 번씩 입을 열 때마다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여권 인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전체가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명태균의 늪에 다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이제 20일 행안위는 뭐 생략하고 21일 날 그 법사위 국감에 지금 나와서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때도 또 아마 끊임없이 뭔가 얘기가 나올 건데 또 명태균 씨도 외로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거 나와봤자 다 위증일 텐데 나 바로 다음날 고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틀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겠지만 서로 지금 본인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공방 속에서 과연 대통령 특히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못 말린다고 하니까 결심을 자제할 결심은 김건희 여사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이 판을 이렇게 놓고 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두고 봐야죠.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미래를 내다본다면서요. 김웅 의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한동훈 발언에 대해서 신뢰를 별로 안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2년 반 동안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 이른바 권력서열 넘버 3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법과 원칙을 담당하고 있었던 법무부 장관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늘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쭉 있어 왔던 거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사건 그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었을 때 계속 진행이 되고 뒤로 이렇게 미뤄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될 위치에 있었던 저는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런 대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2년 반 동안 국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가는 과정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같이 협력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느닷없이 거리를 자제를 해야 된다느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지난 2년 넘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저는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독대 안 해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꼭 대통령하고 만나서 독대를 해야지만 뭐가 풀린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통해서 풀릴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진즉 풀렸을 거라고 보고 큰 의미는 없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구구절절 옳은 얘기를. 옳은 얘기인데 유승민 의원하고도 가깝잖아요, 이분이. 예. 유승민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너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했냐? 너 지금 유체이탈 합법하냐? 이렇게 얘기는 같은 맥락이에요. 맞는 얘기죠. 본인이 이완석 총장한테 빨리 수사 지휘권을 돌려주고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지금 본인이 결기를 보일 거면. 그때는 그냥 기고만장해서 국회 와서 그냥 커피잔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도어 스태핑 하면서 온갖 이 위세를 다 부려놓고 아마 당대표가 돼서 민심을 들어보고 얼마 전 원외 당협위원장들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아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를 조금 더 뼈저리게 느꼈겠죠. 거기서 진짜 온갖 얘기들이 다 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당협위원장들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느꼈을지 몰라도 본인의 책임을 우리는 비껴갈 수 없죠. 본인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 정권의 이 국정 실패 중에서 인사 실패 문제는 본인이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아니에요? FBI 가가지고 뭐 가서 보고 오고 했다는 사람이 FBI 붙잡혀 갈 일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김웅 의원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대체로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전 의원들 하는 얘기 보면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아, 저놈은 윤석열 편이구나. 아, 저놈은 한동훈한테 붙었구나. 이렇게 조금 오잖아요. 근데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도 까고 한동훈도 까고 그래요. 막갑하죠.
제가 볼 때는. 모두가기의 달인. 모두가기의 달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도끼는 개끼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김웅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뭐 부역은 예를 들면. 자유는 있지만. 이게 한동훈만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다 부역한 거죠? 소위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 30%대 헤매고 다닐 때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조금 편하다고 자유롭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깁니다. 아마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땐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호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그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하고 호의하고 진짜 세상 무서운 거 아무것도 모르고 국회에 와서 그냥 냅다 싸움질만 하고 그 또 싸움질 하니까 좋아하는 또 특정 어떤 지지층들의 열광에 반해가지고 셀카 하나 찍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그냥 그 비대위하고 선거하면서 된통 당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했다라는 행위가 그런 거잖아요. 뭐 대통령과 싸운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뭐 김경수 사면 문제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조용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용했었고 뭐 폴더 인사는 다 아시는 거니까 마찬가지일 거고 제3자 추천도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잘 걸었다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또 아이 그래? 그거는 좀 당내에서 토론을 해봐야겠는데 3개월째 토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다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했다가 깨갱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계속 원칙 얘기하고 민심 얘기하는데 언제 한번 민심에 따라 가본 적이 있습니까? 민심이 뭡니까? 끝까지 싸워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지킨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사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무슨 뭐 결단할 시기가 왔다는 게 국민을 위한 결단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본인의 생존의 길이 이제 발견됐다. 자기 눈에 딱 보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웅 전 의원 말대로 믿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전 정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심 국민의 눈높이 이거는 거의 추임새처럼 예. 데코레이션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이런 자신감은 저는 한 가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명태균을 비껴간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관계 없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런 사람, 이렇다 할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얽혀가지고. 김대남한테 당하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마당인데 본인은 지금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거 하나 외에 뭐가 있을까 싶네요. 김웅 의원 얘기를 듣고 크림소다님 저분도 항상 말뿐 앵그리 버저님 고발사주 기억상실범. 그러니까 제가 김웅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그래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고발사주 진상을 밝혀야죠. 전달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까? 다른 때는 저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면서 제가 김웅 의원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나마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지? 나 볼 때마다 궁금해요.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부르면 올라나 모르겠네. 오면 그거 물어보실 거잖아요. 물어보려고 그래. 그러면 안 올까? 유죄가 나왔는데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이제 윤석열 부부 돌아오면 첫 번째 맞이하게 될 게 이런 명태균의 거짓말, 명태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기대에 미치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용산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갖고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기소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아마 사과를 만지작거릴 것 같습니다. 사과한다면 뭐 지난번처럼 손 모으고 나와가지고 너의 역할에만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가요? 오늘 노벨 문학상 얘기를 했는데 아마 거짓말로 노벨상 한다면 그 사람이 받았을 겁니다. 아카데미 연기상도 거의 뭐 김건희 몫이죠. 만약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여러분 그때 장면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아하 저 말을 믿어야 되겠구나 안 믿어야 되겠구나. 그 모습 한번 다시 볼 수 있어요? 예.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오늘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예. 정말 가정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모습 우리가 녹취록을 통해서 들려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르잖아요.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 몇 번을 한 100번을 읽어보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이 마포대교 대통령으로 변질된 건 뭐라고 설명을 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지금 뭐 십상시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황모 행정관이라는 예. 사람이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게 황모 행정관의 아버지가 예. 윤 대통령과 40년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강원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대남 씨 같은 경우도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대남 씨가 황모 행정관 라인, 이쪽 라인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저희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들이 공적인 용산의 어떤 조직 라인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전행을 하거나 공천 개입을 하거나 정부 개입을 하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뭐 예를 들면 고발사주 같은 경우 따지고 보면 김대남 씨도 고발사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게 중대하고 저는 뭐 이 문제 김대남 씨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저는 한동훈이 아까 얘기했던 검찰이 기소하라는 얘기 같아요. 이 문제는 저는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무조건 유죄예요. 왜냐하면 재판에 1, 2심 모두가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그 유죄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이 저희 김건희 씨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을 했고 방조자까지도 방조범에 의해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검찰 조서 진술서 나오는 거 뭐 BP 패밀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여기 5인방이 있는데 거기 김건희 씨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가 조작에 예를 들면 주포 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검찰 진술 조서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심리 분석을 한다고 얘기했더니 심리 분석 얘기가 흘러나와가지고 그때 김모 씨와 김건희 씨가 40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이 모든 정황 증거 자체들을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몰랐을까? 전 다 알았을 거라고 봐요. 검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면서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라고 얘기한 건 이건 그냥 기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야 유죄야 검찰 집어넣어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대남으로 무너지는 측면도 있고 명태균으로 무너지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검찰 이 도이치모터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너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도망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대남 녹취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야 확실해. 내가 그거 황정호한테 들었잖아. 정호가 제일 확실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2차 주가 조작의 주포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내가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황제 수사 받고 받을 때는 자기가 관리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10년 5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서로 배치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사실들, 증거들을 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지금 불기소하려고 슬금슬금 이렇게 흘린다? 명태균 씨가 내가 입 열면 막 세상이 뒤집힌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검찰이 만약에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민들에 의해서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잖아요. 4인방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총선 지고 나서. 저기 예, 여기 있죠. 용산에? 예, 김건희 씨 4인방이 있다. 예. 공식 조직에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비공식 조직에서 기라고 얘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정도의 상황이어서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4인방 논쟁이 나온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십상시라는 게 또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4인방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주로 언론계 출신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4인방 중에 제가 3명 정도로 알고 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조용히 잠잠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게 넘어가 버렸어요. 최근 나오는 십상시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나이 드신 용산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40대의 젊은 김건희 씨의 측근들이 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중에 2명은 지금 김대남 씨 녹취에 의하면 공천을 받아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황종호라고 얘기하나요? 이 사람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적인 실세에 있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김대남 씨가 저희 공기업의 감사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원모
그 용인에서 떨어진 이원모가 다시 또 대통령실 들어가는데 이원모와 황종호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공기업 임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넘어서 용산 내부가 공식적인 조직 위계 라인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 반증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서 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위중한 부분이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대남 씨가 서울보증기금 감사 갔을 때 건축했던 사람이 무슨 비전공자가 금융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가냐. 낙하산도 전문성이 좀 있으면 그나마 덜 욕먹는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제 공격 사주 어찌됐거나 보도가 됐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맞다. 보험 전문가다. 보험 잘 들어서 본인 공직에 간 거니 공공기관 간 거니까 보험 전문가 맞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보수 언론에서 요즘에 계속 그 이부속실 관련한 이야기 하면서 대통령실 내에 여사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속실에 다 채울 수가 없더라. 넘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부속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청와대 같으면 몰라도 여기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을 했어요. 기자 질문에. 얼마나 메머드급을 만들려고 메머드급 2부속실을 만들려고 이러나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거고 뭐 4인방 뭐 10상시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제가 기자들한테 들은 바로는 서로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라인인지를. 그래가지고 저녁 자리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슬쩍 얘기가 나오면 아 너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분위기가. 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조직처럼 거의 김건희 여사가 그냥 주인이라는 게 대통령실에 그거는 뭐 이런 그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물밑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건희 모습을 잠깐 보여줬더니 또 댓글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크림소다님 인생은 가짜, 치장은 명품, 조작은 달인. 그러면 뭐 하나 천박하면 못 속이는데 정말 저렇게 하고 살고 싶을까요? 바스님 니들 때문에 내가 화병 나 죽겠는데 정치 유튜브 안 봐야 되는데 배군기는 보러 와야 되고. 야, 이거 아주 중대한 딜레마네요, 진짜 이게. 죄송합니다. 이상부님 노벨상에 조작 날조상이 있다면 영부인 건희 여사님은 따놓은 당상. 좀 꼭 궁금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뻔하잖아요. 눈높이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눈높이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를 본인이 과연 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눈높이 얘기를 첫 씨부리 쌓는겨. 글쎄 말이에요. 아니 국민의 눈높이를 아는 사람이 지난번에 그 여사 특검법을 불결시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오늘 밤에 귀국하나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그 마중을 나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욕한 게 아니고요. 옛날 개콘 그 대사 흉내낸 거예요. 뭐라 씨부리 쌌노? 뭐라 씨부리 쌌노? 신봉선이 한 얘기 잠깐 흉내낸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갈고리님, 아내로서만의 역할, 유효기간 지남.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참. 마포대교를 왜 나오냐고.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었어요. 얼마나 해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만들었어. 아이고, 내 남편? 뭘 할 줄 알아.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미치겠네. 이거 내가 좀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그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흉내가 아니죠. 실제로 하는 행위를 현시해서 국민들이 봐야지만 내가 통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왜 그러냐면, 막 이렇게 지시하는 듯이 막 이렇게 모션을 취하잖아.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 찍었으면, 내보낼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정치에서 사진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특히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진을 내보낸다는 건 중대한 메시지예요. 그럼 통치자인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부인이
소위 마포대교에 가서 저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비칠지를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렸다는 건 전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김건희 씨 또한 저런 것들을 합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들이 이제 하나하나 실체로 옮길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왜 이렇게 황제조사가 다 끝나버리니까. 근데 저건 진짜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진짜 민심을 몰랐던 거죠. 현현 기경님, 웅기성님, 점심시간에 저런 얼굴 올리는 거 크게 잘못한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비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이 정도까지 하지요. 아이고 참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하네요. 돌아와서 대응할 게 참 궁금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천명님께서 올해 농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수확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쌀값은 21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떨어졌고 같이 기분 좋게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들판의 벼들이 허리가 굽어지는 만큼 농민들 허리가 휘어져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가끔은 경사스러운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위안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벨문학상. 감사합니다. 윤남식님, 고우리님, 장흥의 경사이자 대한민국의 큰 경사입니다. 낙미남님, 명태균 씨 꼭 대물 낚으세요. 크크크. 진실행님, 축하합니다. 한강님,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리베라님 아까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레이트 심님, 축하 릴레이 동참합니다. 산다라 비싼다라님, 땅끝 코스모스님, 하양맘님, 복길사랑님, 착한 악마님, 김지훈님, 락님, 봄봄님, 보스형님 TV님, 박혜림님, 변함없이님, 미니님, 블루토파즈님, 보스형님 TV는 또 보내셨고 최재형님 이렇게 슈퍼챗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